안녕하세요. 엑스그로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20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소는 news.hada.io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뉴스는 매주 월요일 아침에 발행되는 이메일 뉴스레터인 긱뉴스 위클리 77호에서 뉴스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달해드린 뉴스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M1은 리스크5의 상승을 예고한다. 두 번째, 우리가 .org를 구한 방법, EFF의 2020년 리뷰. 세 번째, 핫와이어, HTML 오버 더 와이어. 그럼 긱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M1은 리스크5의 상승을 예고한다라는 글입니다. 3주 전에 제가 M1 칩은 왜 그렇게 빠를까? 라고 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요 글을 쓴 엔지니어가 다시 그거에 후속 글을 썼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얘기했던 M1의 빠른 성능의 이유는 첫 번째는 많은 수의 디코더와 비순차 실행, 그리고 두 번째는 GPU, NPU, DSP 등 범용 코어를 많이 넣는 대신 특정 작업에 특화된 칩들을 넣어서 CPU가 OS나 앱들만 실행하고 나머지 GPU, ISP, DSP, NPU, 비디오 인코더, 시큐어 칩 이런 것들은 다 전용 칩이 처리한다 라고 했던 게 M1 칩이 빠른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글은 이기종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개의 칩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이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코프로세서, 보조 프로세서들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요. 이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기반된 설명을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리스크5에 대해서는 팟캐스트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리스크5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리스크5는 무료이고 오픈소스로 공개된 CPU 아키텍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CPU 아키텍처는 X86 계열, 그리고 ARM 계열이 있는데 그거 외에 세 번째로 리스크5가 있는 거죠. X86은 인텔이 만들었고 ARM은 ARM이 만들었는데 리스크5는 아예 별도로 만들어진 CPU 아키텍처예요. CPU 아키텍처는 누군가 설계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됩니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지금 인텔 계열이라고 하는 X86이라고 하는 CPU들은 인텔이 처음에 만들었던 16비트 칩인 8086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8086 칩을 만들었던 시절에 인텔이 요거에 보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AMD에다가 10년 계약으로 인텔 계열 칩 8086 시리즈 요거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래서 인텔이 8086을 만들고 80286을 만들 때 AMD는 고거의 호환 칩을 만들어서 인텔의 80286, AMD의 AM286이라고 하는 형태의 호환 칩을 만들어요. 근데 인텔이 첫 번째 32비트 CPU인 80386을 만들면서는 요 80386 도면을 AMD에 주지 않습니다. AMD는 아까 10년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10년 계약을 했는데 안 주니까 AMD가 어떻게 했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386 호환 칩을 AM386을 만들어요. 그래서 둘이서 법정에 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10년 계약을 했는데 안 줬다. 요거가 이해된 거고 인텔은 아니 그거는 8086만이지 80386은 32비트니까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AMD가 이겨요. 그것도 그 계약서에 포함이니까 줘야 돼 라고 해서 끝내는 AMD가 이겨서 AMD도 386까지는 만들게 돼요. 그래서 1985년에 나왔던 요 386이 이 32비트 CPU가 거의 15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32비트 칩의 한계는 뭐냐면 메모리가 4기가까지밖에 안 돼요. 이제 64기가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와서 인텔은 HP랑 같이 아이테니엄이라고 하는 64비트 CPU를 설계합니다. 근데 이 64비트 CPU는 IA64라고 불렀는데 이 IA64는 기존의 X86 32비트와 호환이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별도로 데이터 센터나 서버용 아키텍처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IA64로 64비트 CPU를 계속 만들게 됩니다. 근데 AMD는 그럼 어떻게 하냐? 기존의 X86을 호환하는 X86-64라고 하는 32비트랑 호환되는 칩을 만들기 시작해요. 인텔의 64비트 IA64는 인텔의 X86 32비트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갔는데 AMD는 기존 32비트를 호환하는 64비트 아키텍처를 만들어요. 그게 X86-64입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텔이 어쩔 수 없어서 AMD가 만든 이 X86 64를 라이센스합니다. 복제해가지고 X86 64로 자기가 똑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X64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AMD가 만든 X86 64예요. 그러니까 X86은 인텔이 만든 거고 X86
64, X64는 AMD가 만든 걸 인텔이 가져가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참 신기하죠. 처음에 인텔이 만들었지만 64비트로 갈 때는 인텔은 호환성을 포기하고 갔다가 결국 호환성을 유지했던 AMD 걸 가져가서 자신들의 것을 만들어서 지금의 구조가 되었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AMD가 인텔보다 더 잘하고 있어서 인텔 어쩌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만큼 CPU 아키텍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라이센싱하는 비용이 크다라는 게 현재의 문제였고, ARM은 뭐 영국에 있었던 회사였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에 팔렸고, 그러면서 CPU 아키텍처를 누가 만들고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근데 리스크5는 그 ISA,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하는 기본 명령어 셋이 이게 오픈소스로 무료로 풀려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5는 처음에 리스크5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리스크5 파운데이션이 작년에 스위스로 옮기겠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3월에 스위스에서 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랑 관련된 제재를 하면서 이 CPU 같은 것들이 위험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리스크5는 스위스에다가 본사를 두고 거기서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이 리스크5 CPU의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오픈소스고 어떤 지역이나 국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선언한 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멤버를 보면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회사들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미국의 어떤 CPU에 종속되긴 것보다 우리가 오픈된 CPU 아키텍처에 더 힘을 써야겠다 해서 화웨이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 회사들이 요 리스크5 파운데이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 회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SI5입니다. SI5, SIFIve. SI5는 리스크5 아키텍처 기반의 CPU를 디자인하는 회사예요. 다양한 IP들, 요 리스크5 기반의 32비트 아주 작은 코어부터 64비트용 서버 코어까지를 여러 가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리스크5를 만들었던 UC 버클리 출신의 박사들 셋이 공동 창업한 회사예요. CTO는 한국의 카이스트 출신 이윤섭 박사가 CTO를 맡고 있고, 그 외에 다른 2명이 이제 공동 파운더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CEO는 퀄컴 출신의 패트릭 리틀이라고 하는 CEO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진 중에 눈길 읽는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어요. 바로 크리스 레트너가 들어 있습니다. 크리스 레트너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에서 오브젝티브-C에서 스위프트로 지금 언어를 넘어가고 있는데 스위프트의 기반이 되었던 LLVM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크리스 레트너가 LLVM을 만들고 애플을 떠나가지고 테슬라 갔다가 다시 구글에 잠깐 있다가 올해 초에 이 사이5의 프로덕트 앤 엔지니어링 총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체 제품과 엔지니어링 총괄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레트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 컴파일러의 그 기반이 되는 LLVM을 만들었고, 이 LLVM 요 난리지를 가지고 리스크5 위에서 더 최적화된 컴파일러나 개발 환경, 그리고 리스크5의 환경을 개발하는데 이 크리스 레턴을 데려왔다라는 게 제가 리스크5를 주목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리스크5는 라이센스 비용이나 로열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로 활용이 가능한데, 오늘 이번 뉴스에서 말씀드릴 리스크5의 상승을 예고한다는 건 M1이 가지고 있는 제너럴 코어들 말고 보조 프로세서, 코프로세서라고 하는 것들은 전용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신들만을 위한 명령어들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른 코어들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령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명령을 필요하는데 리스크5가 딱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CPU 작업을 위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최소 명령 세트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확장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했어요. 이 리스크5를 확장해서 어떤 명령을 넣을 수 있다라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보조 프로세서들, NPU가 되었던 GPU가 되었던 뭐 ISP가 되었던 이런 보조 프로세서를 만들기에 리스크5가 정말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를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내가 CPU를 처음부터 만들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칩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사이5 같은 경우는 지금 펀딩만 시리즈 2까지 해가지고 2,000원 정도 받았어요. 리스크5를 만드는 그 회사들이 이거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칩을 만들고 검증하는 도구나 테스트 프로그램 만들고 진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과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칩의 에코시스템을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겠다는 건 더 어렵다는 거죠. 인텔이 그려왔고 ARM이 그려왔는데 리스크5가 딱 그런 구조로 이미 에코시스템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기본 인스트럭션 셋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그대로 이용해서 내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 ARM은 제너럴 코어용으로 계속 쓰이는 거고 지금 뭐 애플은 NPU나 GPU나 이런 것들을 어떤 아키텍처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들이 보조 프로세서를 만든다고 하면 리스크5로 만들어진 보조 프로세서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래서 시스템 온칩으로 ARM으로 된 코어가 CPU 코어가 올라가고 거기에 다양한 리스크5 보조 프로세서들이 더 많아질 거라서 앞으로 점점 더 리스크5 기반의 보조 프로세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 리스크5로 아예 메인 CPU도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 애플이 ARM 프로세서를 최적화해가지고 M1 수준의 CPU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는 노력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애플도 안 할 거고 뭐 MS도 ARM으로 지금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플과 MS가 안 한다고 하면 지금 메인 OS를 돌리기 위한 메인 CPU를 리스크5로 만들 노력은 누군가 아직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국에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리스크5는 이런 보조 프로세서를 만드는데 최적의 환경이고 그것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이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5가 앞으로 전도 유망한 건 확실한데 그게 리스크5가 기존 ARM이나 인텔 CPU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보조 프로세서 시장에서 먼저 더 곽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메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가 .org를 구한 방법이라고 하는 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전자 프론티어 재단의 2020년 리뷰라는 글인데요. 제가 긱뉴스 하고 나서 작년 11월부터 요 .org 관련된 이슈를 계속 긱뉴스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긱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이런 뉴스가 있었지라고 아실 것 같아요. 뭐 국내 어디 딴 데선 잘 이슈가 되지 않는 거긴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팔로우업을 했고요. 요거를 요번에 이렇게 리뷰를 쓴 글이 나와서 이거 기반으로 전체 흘러갔던 내용들을 한번 저도 리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쓰는 이 도메인 네임을 할 때 우리가 닷컴을 많이 습니다만 1985년에서 시작된 최초의 TLD 탑 레벨 도메인은 7개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장 잘하는 닷컴이 있고요. .int 인터내셔널 국제기구용, .edu, edu라고 해서 교육기관용, .gov, .government라고 해서 정부용, .mil, 밀리터리용으로 해서 뭐 국방에서 쓰는 게 있고, .net이 있죠. 이건 보통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쓰는 건데 요즘은 거의 제2의 닷컴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인 .org, 비영리 기구들, 오거니제이션을 위한 TLD였어요. 그래서 요 TLD들은 ICANN,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ICANN이 닷컴 도메인은 그 영리 단체한테 관리를 넘겼어요. 지금은 베리사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컴 도메인은 가상의 부동산처럼 사고 팔 수 있어요. 되게 비싸게 팔려요. 3자짜리 도메인 같은 거는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거죠. 근데 .org는 비영리 기관인 PIR, 퍼블릭 인터넷 레지스트리라는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가격에 상한이 있었어요. 연 $9 가격 상한이라서 비영리 기관은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도메인이 비싸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빠듯한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었습니다. 근데 2019년 6월에 ICANN이 이 .org 도메인의 가격 상한을 없애버렸어요. 물론 .org만 없앤 거 아니고 .biz, .info 이런 것들의 상한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도메인을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org 도메인에 등록된 기관들이 1000만 개쯤 되는데 PIR이 그 1000만 개 되는 .org 도메인을 관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PIR을 누가 인수할 것이냐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됐어요. PIR의 2018년 매출이 1200억 정도인데요. 근데 에소스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이 PIR을 끝내 인수한다는 뉴스가 뜬 겁니다. 처음에는 가격도 공개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대요. 근데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에소스 캐피탈이 무슨 회사야? 라고 뒤져보니까 2019년에 새로 설립된 사모펀드고 기존에 인터넷에 뭔가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펀드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ICANN의 예전 멤버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ICANN, 아까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의 예전 회장 이런 사람들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스 캐피탈은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가 이 PIR을 인수하면 불보듯 뻔하다. 이거는 다 노알지 도메인이 비싸게 팔리게 될 거다. 라고 해서 정말 많은 단체들, EFF를 비롯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CC재단이나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같은 이런 단체들 8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PIR의 관리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이거를 연기시키기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매각이 거부되면서 아이캔 이사회가 다 노알지 판매를 거부해서 요게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다음 이슈들은 정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아이캔을 그대로 둬도 되느냐, 아이캔 자체가 부패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요거가 이제 팔리는 건 중단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이슈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한 게 있어서 요걸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핫와이어, HTML 오버 더 와이어라는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핫와이어는 DHH, 루비 온 레일즈를 만들고 지금 베이스캠프의 CTO로 있는 DHH가 만든 새로운 기술이에요. 이메일 서비스 헤이의 프론트엔드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요즘에 SPA, 싱글 페이지 앱의 경우에 자바스크립트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제이슨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화면에 뿌리면서 SPA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요 HTML 오버 더 와이어, 핫와이어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제이슨을 전송하는 것 대신 HTML 내용을 직접 전송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SPA 속도와 반응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HTML로 구성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기존의 베이스캠프가 사용하던 많은 기술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요 핫와이어의 핵심은 터보라는 기능인데요. 터보는 이런저런 라이브러리를 섞은 건데 메인 컴포넌트가 4개 정도 됩니다. 터보 드라이브는 HTML에 있는 A링크, 앵커 링크를 클릭하거나 폼 서비스를 하면 우리가 다른 페이지로 옮겨가는데 그거를 이제 AJAX 패치로 변환해가지고 서버에서 HTML을 읽어와가지고 바디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일반 웹페이지인데 요 터보 드라이브가 클릭 이벤트를 받아서 SPA처럼 동작하게 변경해 주는 거죠. 예전에 터보 링크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터보 프레임스는 아이프레임이랑 비슷하지만 한 개의 돔 안에서 각각 프레임을 로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터보 스트림스는 웹 소켓으로 페이지 변경사항만 빠르게 받아오는 것을 합니다. 데이터가 빠르게 바뀌는 페이지를 웹소켓으로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에 요 터보에서 만든 이 HTML을 전송하는 방식을 iOS,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게 하는 터보 네이티브라는 것까지 해서 요 터보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되면 좋겠지만 딱 그렇진 않아서 스티뮬러스라고 하는 기존의 최소한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나머지 터보가 한 80% 처리하고 나머지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과 네이티브를 연결해주는 스트라다라는 브릿지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내년에 발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우리가 싱글 페이지 앱을 만드는 이유가 페이지 리로딩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반응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꼭 제이슨으로 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게 아니고 HTML로 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요 핫와이어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직은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활용이 될지 스트라다나 터보 네이티브가 좀 더 자세히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뉴스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뉴스가 올해의 마지막 팟캐스트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